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공사기관이 많아져서 차가 많이 막히네. 자, 오늘은 보수 나갈 차례죠. 교재 57쪽입니다. 자, 개혁공사의 보수인데요. 작년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세 문제를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를 요즘 계속 안 내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개혁공사의 보수는 크게 중개보수와 실비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중개보수 관련해서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것이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되며 언제 소멸되는지를 구분해 놓는데 자주 묻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A한테 중개 의뢰한 날짜가 이제 4월 3일이었습니다.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 4월 10일. 둘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4월 15일 날 성사가 됐고, 잔금은 5월 15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A의 중개로 말하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럼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중개 보수 청구권이에요. 그럼 이 권리가 언제 생겼냐 문제입니다. 갑에 대하여만 따집니다. 4월 3일 날 발생이 됐다. 아니다. 4월 15일 날 발생이 됐다. 아니다. 5월 15일 날 발생됐다. 1번, 2번, 3번. 셋 중에. 네? 1번. 자, 1번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이죠. 이건 중개보수 달라고 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해요. 그럼 을한테는 언제 발생한다? 4월 10일 날. 이때 발생하고요. 행사는 언제 하냐면요. 4월 15일 날 행사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완성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때 이제 행사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럼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언제 주고 있어요? 잔금 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중개보수를 달라고 쓰는 권리 자체는 의뢰받을 때 발생을 하고요. 거래계약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는데 잔금 시기로 지금 지급 시기만 밀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공의 고의과실이 없이 당사자 간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졌다. 그럼 여전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급 시기만 늦춰놓은 거니까. 그래서 중개계약 시 발생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한다. 다음에 이제 요 소매라고 하는 문제인데 체결된 계약이 개공의 고의과실로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어요. 예를 들어서 개공이 토지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됐는데 후일 그 사실을 을이 알게 되면서 이 계약을 깼다. 그러면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 깨진 거죠. 그럼 이때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거꾸로 해서 하면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만약에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어요. 그럼 보수청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요. 아파트 중개 같은 거 했을 때 임대차 중개였는데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보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요즘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됐다.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점. 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청구권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죠. 중개보수의 한도. 그럼 중개보수의 한도에 대한 부분인데 58쪽입니다, 지금. 자, 이 중개보수의 한도에 대해서는 꼭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출제한다면요. 반드시 이걸 출제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가 서로 틀리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요.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를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이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합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꼭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줄기를 그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일정 범위를 정해주니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죠. 자,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국토부령이 정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로 나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모든 오피스텔을 가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예요. 그럼 85제곱미터라면 이거 평으로 한 사람 몇 평 정도 된다고 했어요? 25평. 0.3025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평 정도 되는 거고, 전용 25평이니까 분양 면적은 오피는 공용 면적이 넓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양 면적은 한 40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라면 이게 32평형 내지 35평형 정도 되는 건데, 오피는 공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40평형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이하였다. 그러면 전용 입식부과 화장실 등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오피는 근데 그게 다 있죠. 자, 그럼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매매 교환 계약이었어요. 이때는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0.5%를 한도로 하고 있고, 임대차 등이었어요. 이때는 거래 금액 0.4%입니다. 그래서 0.5, 0.4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럼 오피스텔에 대해서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였다.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 모두 중개했다는 게 양타 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거래 금액의 1%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0.5%니까 일방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오피스텔 제외한 나머지 물건.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든가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매매, 교환, 임대차랑 거래 유형 구분이 없죠. 거래 유형 구분이 없이 모두 일방 최고 몇 프로? 0.9%예요.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어요. 그럼 거래 금액이 1.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머지 그럼 상가 임대차든 토지 임대차든 상가 매매든 토지 매매든 임목 저당권 설정 계약이든 관계없이 모두 일방 최고 0.9%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중개부서 한도표를 게시를 하는데, 게시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최종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니까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해 주면 되고, 요거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을 한도를 명시하래요. 명시하 게시해주고, 이 게시된 요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다 0.5, 0.4 이렇게 이제 게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나 0.2%만 받을래. 이렇게 게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0.5, 0.4로 게시하고요. 상가는 전부 다 0.9%로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도 정하는 방법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그 한도가 지금 우리 교재 거기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8쪽에 있죠. 표로. 자,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요거 국토부령이 정하는 거니까요. 원래 암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암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일단 숫자를 감을 잡는데, 거래금액 상한요율 이렇게 한도율로 정해졌어요. 요건 확정요율이 아니고 최고요율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매매교환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어이구로 기억합니다. 어이구 5,002억 9억이죠. 어이구 1215예요. 1215. 그 다음에 15억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놨고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은 요율 출발이 일방 0.6%, 654로 가죠. 그럼 어이구는 654.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5로부터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567로 갑니다. 그럼 15억 이상은 꼭 기억해 두는데,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입니다. 거래 금액이 15억 이상이었어요. 일방 최고 몇 프로? 0.7%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0.9%였는데 다운시킨 거죠. 그래서 0.7%가 된 겁니다. 한도액도 있어요. 한도액은 25만 원, 여기 2억 미만은 8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2580이죠? 2580, 어이구 2580 이렇게 이제 기억해 보시고, 임대차 등은요 5천만 원 미만, 1억 미만, 6억 미만, 12억 미만, 15억 미만, 15억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16이에요. 516. 그래서 출발은 0.1% 낮아요. 매매보다. 그러니까 0.5% 출발입니다. 0.5, 0.4, 0.3이죠. 5, 4, 3이고 1, 2로는 다시 올라갑니다. 4, 5, 6으로. 그러면 임대차 15억 이상이었어요. 최고 몇 프로? 0.6%가 된 거예요. 이게 한도액은 5천만 원 미만은 20만 원, 1억 미만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30으로 기억하세요. 2030 이게. 자, 그래서 203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토부령이 이 범위를 제시를 해줬고요.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는 거죠, 지금. 이 범위 내에서. 근데요, 이게 워낙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조례, 경기도조 다 똑같은데 이거 그대로 갑니다. 다. 조례가 이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따져보는데 거기 59쪽에 지금 중간 부분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그럼 이걸 이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우리 일방한도 체계죠. 일방한도 체계니까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이 산출된 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데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시도 조례가 틀렸어요. 예를 들어 인천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우리 개공께서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어요. 김포시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 현재 법리지어로 따지면 요 물건지 조례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우리는 다 중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택 소재지 시도를 적용한다면 중개할 때마다 그쪽 거 확인해야 되죠. 조례를 확인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 손님은 여기 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중개사무소에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게시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의뢰인, 신뢰부 차원에서도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러면 어디 조례로 간다? 중개사무소, 인천시 조례로 가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조례를 적용하여 받는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법인이라면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에 주택을 중개했다. 그럼 이때는 주된 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를 적용하여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 요것도 엄청 잘못 씁니다. 복합 건물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이었어요. 이게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게 각각 등기가 나 있는 구분 건물이었다. 그러면 이건 계약서 반드시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상가 따로 써주고 주택 따로 써줘야 돼요. 구분 건물이라면. 근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단독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요걸 실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통건물, 통건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이걸 중개했다? 그러면 이때는 보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주된 부분으로 가라는 뜻인 것 같은데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았습니다. 상가 면적 100제곱미터, 주택 면적도 100제곱미터였거든요. 둘이 면적이 같다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이상이냐 초과냐 이하냐 미만이냐 이렇게 바꿔내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바꿔내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참고. 이 면적을 따질 때 이거는 실제 사용 면적이다, 공부상 면적이다. 공부상 면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면적 기준이지 실제 사용 면적이 아닙니다. 이거를 세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 그러니까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세법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그건 주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상 면적으로 갑니다. 공부상 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겸업입니다. 법인의 겸업에 대한 보수.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잠시 후에 판례를 소개할 건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고 넘어왔어요. 공매부동산 있죠. 공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메모할 필요 없어요. 판례 소개할 거예요. 공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중개보수를 적용할까라고 그랬죠? 이 판례 기억하고 있죠? 작년에 바로 물어봤으니까 기억해둬야 돼요. 공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한다.
이것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부속토지예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상 같이 거래되니까 뭘 적용한다? 주택료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중개보수에 포함된 거다, 한도에 포함된 거다, 별도다. 별도예요. 우리 부가세 10%죠, 지금. 10%인데. 그래서 일반 과세자였다. 그러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으면 돼요. 근데 일반 과세자가 아니었는데 부가세 받았잖아요. 바로 보수와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 10%는 별도로 옵니다. 업종별 부가세율이 있는데 간이 과세자라도 업종별 부가세율은 일단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많이 안 받아요, 그냥. 업종별 부가세율이 0.4%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인데 계산식은 일단은 거래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합니다. 그럼 산출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주택의 경우는 한도 획이 있었죠. 2580, 2030 있었거든요. 그럼 한도 획과 비교하여 항상 적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항상 적은 금액. 자, 그럼 이제 거래 금액을 뭘로 할 거냐? 이거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거래 유형이 매매였어요. 그럼 매매는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아파트 매매 1억 8천짜리로 해보죠. 1억 8천. 최고율 0.4에 0.5예요. 516이었죠. 516. 654였죠. 그럼 0.5%. 어이구. 임대차가 이제 516이었고 매매는 어이구였죠. 어이구. 그러니까 5천 이상 2억 미만은 654로 가니까 0.5%. 상상됩니까? 자, 그러면 봐도 돼요. 여러분들은 교재 봐도 돼요. 주택은 계산 문제 낼 때요. 어차피 유율지시다 해줘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온다? 90만 원. 근데 한도액이 있었죠. 2580. 그럼 한도액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이게 최고 한도예요. 이게 10만 원 더 받으면 몇 년 징역 가신다고요? 1년 징역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가예요. 상가 매매가 2억짜리였어요. 최고율 연수합니다. 몇 프로? 0.9. 상가 토지 입광공 모두 0.9로 가죠. 0.9%입니다. 291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OP,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역시 매매가 2억이었습니다. 그럼 최고율로 갑니다. 0.5%. OP는 0.5%죠. OP 상가는요, 유율 지시를 안 합니다. 이건 국토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의 OP는 이제 0.5%니까 얼마? 100만 원.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옆에 적용 부분에 이 말이 써 있죠. 동일 중개대상물 플러스 동일 당사자 플러스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는 매매만 적용한다. 일어났죠, 이거.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민법에서 공부하는 이제 점유계정인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자, 갑과 을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럼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따로 써지지만 이때는 뭐만 적용하여 보수를 받아야 한다? 매매만 적용하여 받는다.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거예요. 동일 중개대상 물이어야 돼요. 동일 당사자여야 돼요. 그다음에 동일 기회여야 돼요.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에 함께했다.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거는 흔치 않아요. 이게 더 많죠.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병고하는 겁니다.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동일 당사자 요건 충족 못했죠. 그러니까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 늦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을한테 상가 손님 소개하고 임차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 물론 이때도 이제 요 임대차 계약은 무료로 해줄 가능성이 크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물어요,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교환이에요. 교환인데,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그럼 금액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이때 뭘 기준한다? 큰 것 기준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5억짜리하고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러면 이때는 큰 거 5억 기준이라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 단독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짜리 준 사람은 이거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5억에 따른 보수 0.4. 이 9였죠. 2억 이상 9억 미만은 0.4%. 0.4%.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2억에서 9억이 가장 많이 걸리겠죠. 이게 0.4% 되는 바람에 완전 반토막 나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0.4%. 자, 그럼 5, 4, 20. 200만 원이죠, 이거.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환은 큰 것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 4억짜리 주는 사람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죠. 요 1억을 뭐라 한다? 보충해줬죠, 지금. 금액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보충금이라 한다. 그럼 민법 시간에 이제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래 공부하는데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하고 순수 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인데 실무적으로는 교환 계약을 소개하라, 소개하지 말라. 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와, 사기. 그러니까 교환 계약을 중개하잖아요. 그러면 열에 8건 정도는 사기로 고소 들어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미 피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로 고소 들어와요. 또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현금을 붙이지 않고 맞바꿀 때 안 팔리는 땅이 있죠. 안 좋은 물건. 이런 것들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 땅이라든가 냉지 이런 것들을 끼워넣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기가 행하니까 교환계약은 웬만하면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럼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종류가 같은 것끼리 교환이었죠, 지금. 그죠? 종류가 같은 것끼리인데 이건 참고해 지금. 그러면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5억짜리를 맞바꿨어요, 둘이. 그럼 이건 금액은 같잖아요? 거래 금액은 같아요. 유일체가 틀리죠, 둘이. 이때 뭘 기준해야 될까? 높은 것. 보수가 높게 나오는 거. 그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상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0.9%. 그럼 450이죠? 근데 아파트 5억짜리 주는 사람이 이거 450 물까? 상가를 네가 받았으니까 450 내놔라. 안 내놓겠죠? 안 내놓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이, 예전의 유권 해석은 요율 체계가 높은 것을 적용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금액은 같은데 요율 체계만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4억짜리를 맞바꾼 거야. 금액도 틀리고 요율 체계도 틀리죠. 이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매매 금액이 큰 거. 매매 금액이 큰 게 아니고 보수가 높게 나오는 거. 보수가 높게 나오는 걸 적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0.9니까 4고 36, 360만 원이죠. 근데 요거는 200만 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뭘? 360. 그러니까 요율체계가 다른 물건끼리 교환은 각각 계산하여 보수가 높게 나오는 걸 적용한다. 일단. 근데 요것도 이제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쨌든 현재는 여기까지입니다.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것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내려가요. 전세로 갑니다. 전세는 그럼 전세금으로 하면 되죠. 거래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면 돼요. 그럼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하죠. 아파트 전세 8천짜리였어요. 8천만 원짜리. 그럼 요율 516이죠. 516. 5천 이상 1억 미만은 이게 543이지 않습니까? 0.4%. 그러면 32만 원 나오죠. 근데 이거 한도액 있죠. 2030. 30만 원 한도예요. 이게 2만 원 더 받으면 몇 년 징역 가신다고? 1년 징역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추구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상가 전세 8천짜리예요. 상가 전세 8천만 원이었다. 그럼 곱하기 0.9% 72만 원. 쌍방각 급할 수 있죠. 그다음에 OP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였어요. 전세 8천짜리였습니다. 그럼 곱하기 0.4 85제곱미터 이하짜리 0.4%죠. 그럼 32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계산할 때 0.4, 0.9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나한테 질문을 넣었어. 하여튼 별분이 다 있는데 이거 곱하기 0.4로 할 게 아니고 곱하기 0.004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0.004로 해야지 왜 0.4% 쓰냐? 0.4로 쓰냐고. 내가 그럼 여기다 쓰면서 프로까지 안 써가 이걸 안 써가지고 이 자리에 그렇게 보신 분 없죠? 프로 쓰기 싫어서 내가 안 쓴 거야 이거. 이 주둥이론 얘기하고 있잖아. 프로라고. 하여튼 나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를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칠판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왜 0.4로 하냐 이거야. 0.004로 해야지. 0.0004인가? 0. 나 계산도 잘 안 나오네. 하나, 둘이니까 0.004가 맞네. 그죠? 그러니까 프로테이저를 안 쓰면 0.004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꼭 써야 되겠어? 대단하다니까. 그래갖고 야 진짜 별 사람 다 있구나. 그 생각 엄청 많이 한다니까 이게. 그게 진짜 이 개구리가 우리는 장난으로 돌 던지지만 개구리는 배 터져 죽는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강심장도 아닌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거 댓글 보면은 아주 기도 안 찬 거지. 나도 물론 강심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 앞에 있으면 바로 추천해 버렸을 거야. 내 강의 듣지 말라고. 내가 어떤 분한테는 그거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이 자리에 이거 저한테 그렇게 올리신 분 없죠? 이거. 자, 어쨌든 좋습니다. 전세 이거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예요. 임대차가 이제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요 임대차의 경우는 일단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으로 한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따져보겠습니다. 보증금 5천이었어요. 보증금 5천이었고 월세가 30만 원 있었다. 그러면 5천 더하기 30만 원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이거. 그러면 총 거래대금 얼마? 8천이에요. 8천 계산해봤죠? 요거 만약에 주택이었다. 주택 임대차였어요. 주택 임대차라면 이게 곱하기 0.4%였잖아요. 그럼 32만 원이니까 30만 원 한도 나왔고, 이게 상가였어요. 그럼 8, 9, 71, 72만 원 나왔죠.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였다. 그럼 이때는 48, 32,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액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 이렇게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시킬 때 월 일부 이자를 쳤다고 그랬죠. 월 일부 이자가 1%예요. 연리로 따지면 12%예요.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법이 5% 초과에 증액 못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월세 전환을 시킬 때 연 10% 또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에 더하기 몇 프로? 벌써 잊어버렸어요. 더하기 2%. 더하기 2% 해갖고 낮은 비율을 초과에 전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연리 12%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어쨌든 예전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월 일부 이자 그렇게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 5천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 월세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3천만 원의 월 일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 아닙니까? 3천만 원 1%. 그러면 30만 원이죠. 곱하기 100하면 다 3천 나오죠.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갖고 요렇게 100으로 바뀐 게 2006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공인사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바뀐 건데 요 전에는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월수.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지. 그럼 주택임대차라면 통상 여기 몇이 곱해졌다? 24. 주택은. 상가임대차는 1년 만이 했으니까 12가 곱해졌겠죠. 근데 이게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 이후에 100으로 바뀌면서 소액 임대차에 있어갖고 무려 중개보수가 진짜로 3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이걸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임대차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어요. 미만이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딱 5천이 나오면 상관없죠. 그대로 가는 거니까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갑니다. 이 70은 적당히 낮춘 거예요.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만약에 2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이거 얼른 계산에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 환산하면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1,400 합산 3,400. 4천 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400이었다. 요 물건이 주택임대차였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라면 곱하기 0.5. 그죠? 5천만 원 미만 0.5%입니다. 0.5% 가고 그러면 3, 5, 15, 5, 4, 20, 17만 원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상가임대차였다. 그럼 곱하기 0.9% 그러면 30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이었다. 그러면 곱하기 0.4 OP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면 매매기한은 0.5 임대차 등은 0.4%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OP는 그래서 0.4%입니다. 그러면 13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거 5천만 원 미만짜리 꼭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임대차는 다. 그죠? 예. 그래서 임대차는 다 그렇게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오피든 토지든 5천만 원 미만 곱하기 100하여 합산한 금액이 5천 원 미만 나오면 월세가 70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랬죠.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합니까? 토지임대차만 그렇게 합니까? 착각 많이 해요. 주택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임대차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임대차.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 문제를 27회를 마지막으로 현재 출제 안 하고 있어요. 27회. 그러니까 28, 29, 30, 31, 32, 33. 무려 6년이나 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계산 문제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권입니다. 그럼 분양권은 지금 분양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기납입금. 기납입금이라는 말은 이미 납입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산금액을 한다.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P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였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은 거예요. 프리미엄이. 이게. 그러면 요거 다 합사하면 얼마? 2억이 된 거죠. 2억. 그럼 2억에 매매율 적용해야 되겠죠. 매매율.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였다. 아파트 분양권이었어요. 그럼 곱하기 0. 딱 2억 나오면 2억 이상 9억 미만은 0.4%죠. 그러니까 0.4%. 이게 맞습니까? 0.4%죠. 그러면 요거 80만 원이 한도죠. 그래서 80만 원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죠. 248.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상가 분양권이었어요, 이게. 그럼 곱하기 0.
9%. 그럼 180만 원 쌍방 각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오피스텔이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0점 매매인데요. 0.5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양권의 경우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지 분양금액으로 절대 계산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산 연습이었어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언제로 간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 점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이론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계약 체결시로 해야 되죠, 원래? 자, 그래서 어쨌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판례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갑니다. 판례를 정리하고 가는데 거기 한 장을 싹 넘기면 60쪽에 1번 판례. 이거 엄청 잘 묻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도를 초과한 보수약정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정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100만 원 부분만 무효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이 점 꼭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판례. 요것이 이제 분양권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된다고 해석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개업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부 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부수를 수수한 경우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어려운 말이 등장했는데 이 법률의 착오라는 게 뭐냐면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 법률의 착오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에. 그래갖고 개공이 분양권 거래 중개하면서 분양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받은 거예요. 보수를. 그래갖고 개공이 주장하기를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어요. 내가 무식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를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보수 초과로 처벌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가지고 분양권 사건에서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이 그런 해석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기억에 남길 게 아니고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엊그제 내가 실무 특강을 하고 왔는데 특강을 해달라고 안 하려다가 이제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거 한참 하려다가 하고 말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피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P.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금 3천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P가 3천이야. 그럼 빵원이네? 이거 보수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 계약금만? 그럼 그거 초과 아니요? 대법원이 그랬잖아.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한다고. 그럼 프리미엄 마이너스야. 그럼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이거 위법이지. 받으면 안 되지.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 것 같아? 실무에서 이거 계약금을 그냥 받거든? 그냥 받아요. 3천에. 이거 그렇게 따지면 초과예요. 이거 바로 초과예요. 바로 초과입니다. 근데 어차피 분양권은 우리가 모두 초과지. 자, 그럼 이제 3번 판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아십니다. 집기비품에 대한 모사하는 거니까 권리금 거래 소개했어요.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알아서 받으라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받는다? 권리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 권리가 1억이었으면 요 1억에 대해서 0.9%대라고 그냥 받아요.
이게. 근데 요것도 따지는 손님이 있다? 0.9%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내 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는데 알아서 받으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서 판례가 거기 그 57쪽의 맨 밑에 판례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맨 밑에 판례가 작년에 출시됐으니까 이거 이해해 두시는데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보수의 상환은 보수지급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이 거래계약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거기 구구절절 써 있는 얘기가 어떤 기준이 정해졌으면 기준에 따르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이제 신의칙이라든가 이런 걸 형평의칙을 고려해서 보수를 정할 것인데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그 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네. 우린 그동안 이게 약간 지금 색깔이 틀린 건데 중개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약정 유무에 불문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약정 유무에 불문하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완성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약정이 있다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 모시고 부산에 있는 땅을 보러 가는 거야. 여기 중개업을 하는 여기 부인데. 그럼 그런 비용들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도 보수를 받을 걸 약정할 수 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맨 위에 지금 5번 판례가 실려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적용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드시고 할까요? 네.